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이 악성 미분양이 왜 늘어나는지, 혹은 이걸로 인해서 집값 변동에 좀 영향이 있을지,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좀 이 자리에 준비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끔 가다가 인사도 좀 해드려야지. 아,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요, 개인 유튜브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부동산 파먹기? 맞습니다. 네네, 부동산 파먹기라는 감사합니다. 개인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 나눈 거는 10분이라면 개인 유튜브에서 한 30분 분량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있죠. 네네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악성 미분양. 미분양은 흔한 현상이에요. 네. 네. 인기가 좋을 때는 미분양 안 생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 관계없이 미분양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악성 미분양은 네. 우리가 분양을 선분양 하잖아요. 네네. 빈 땅에 집을 지을 때 분양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죠? 이 악성 미분양은 처음에는 미분양이 됐다가 시간이 흘러 30개월 걸리거든요. 준공까지. 준공이 됐는데도 미분양이 됐어. 그럼 그 사이에 이 시행사에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줘요. 가격을 발코니 확장 막 이런 거. 예, 하고 무상 뭐 제공하면서 수백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상 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30개월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분양이야. 수억의 이상의 돈을 해소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안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많죠. 믿고 예, 그게 예. 악성 미분양이 그런 아파트 단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애초에 계획에서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7개월째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분양 현상이 잠깐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도 미분양이 생기고 준공 후 네네. 심지어 서울에서도 다 지었는데 불구하고도 500 몇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다. 지금 보면 현재 2월 현재 전국 미분양이 6만 4천 가구. 와,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도 지금 500가구 이상이 지금 미분양 상태로 지금 남아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죠? 분양은 원래 청약통장이라는 게 가입해가지고 뽑기잖아요. 네네. 가점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몇백 대 1 될 수도 있고. 근데 미분양이 딱 되면 그 아파트 단지는 그냥 편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청약통장 없이 그리고 그냥 가서? 집이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쉽게 말해 청약의 룰을 따르지 않는 거고 그냥 계약하면 돼요. 네네네. 그런 좋은 환경이 되는데 불구하고도 미분양이 됐다는 얘기는 비싸니까. 너무 비싸구나, 요즘 네. 나오는 아파트들이. 비싸니까 그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다주택자, 집에 있는 사람도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다주택자의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취득세가 집에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사면 보통 취득세가 뭐 1에서 3%까지가 기본인데 늘어나요? 네. 그게 가중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게 취득세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미분양인데 하나 사두면 나중에 좋아지겠지 하는 사람은 그 투자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 정도의 수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7개월째 이런 상황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기업, 그러니까 뭐 1, 2, 3등의 건설사들은 그래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 근데 좀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설사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원래 아파트는 시행사라고 해서 네네. 건설사는 그냥 짓는 주체고 시행사가 이제 이걸 주인이에요, 주인. 네네. 시행사가. 시행사가 건설사일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건설사는 어떤 시행사가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책임 준공을 해가지고 건설사는 주체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해요. 그냥 자기 돈 내서 다 지어주겠다. 근데 준공이 안 되면 돈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연쇄 부도가 나는 거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네네. 이 부동산 PF 때문에 도산 위기에 몰렸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뭐 단기로 뭐 몇 개월 몇 개월에서 한 20% 고율의 어떤 이자를 주고도 자금을 확보 못하고 있는 게 많대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가 금년 말까지 이게 잠복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연쇄 도산이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터지면 내년부터는 쉽지 않겠다는 말씀. 올해까지 만약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버티는 게 올 연말까지가 맥시멈이라는 거네. 그럼 내년부터는 건설사 도산 얘기도 좀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년부터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일부 어떤 건설사는 벌써 워크아웃이 벌써요? 예, 예. 태용인가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더 이상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태형을 비롯한 많은 건설사들이 유수의 시공사들이 우리 시행사는 잘 모르고 네네네. 시공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하여튼 그 건설 대금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대책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뭐 구조조정 리츠라고 기업 소위 말하면 이제 정부 세금으로 한다기보다는 네네. 이제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그런 위험에 처한 공사 현장을 그걸 이제 사는 거지. 사가지고 이제 어쨌든 임대를 돌리든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는 그 대책을 내세웠어요. 이 개인이 하기는 어렵겠다. 액수가 커서. 개인은 리츠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부동산 리츠라는 거 저도 잘 모르지만 소위 말 개인 소액 투자자들 받아가지고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아파트 공사 단지를 이제 통으로 사는 거죠. 시행사를 바꾸는 거지. 그 리츠가.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 주식을. 그런 개념이구나. 네,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뭐 임대를 하든 뭐를 한 다음에 장기간 이제 회수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걸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거죠. 배당받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돈만 일단 넣어놓고. 네,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럼 액수가 크지 않아도 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넣으면. 근데 수익률 따지면 1,000만 원 만약에 했다 그러면 수익률에 따라서 1년에 뭐 5%면 얼마예요? 50만 원인가 5만 원인가? 50만 원이네요. 1년 50만 원. 한 달에 4만 원. 5%면 뭐 적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그 투자자들의 힘을 위해서 이 부동산 PF를 한번 모면해보자는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네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말이 많잖아요. 아니 개인들이 아파트 하는데 왜 또 세금을 쓰냐 이런데 그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럼요. 저 같아도 싫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쵸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미분양이 아니잖아요. 어느 단지가 있어. 네네. 처음에는 100개라면 처음에 한 60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분양이 됐어요. 네네. 나머지 40개가 준공까지 미분양이야. 네. 근데 이 40개에 대해서 미분양이라고 해서 자기 이익을 줄여서 한 2천만, 3천만 싸게 해줬어요. 그럼 먼저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세갑주고 한 사람들은 가만 안 있지. 이 사람도 깎아줘야 돼. 그럼 이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이 깎아주는 폭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할인은 한도가 있다. 차라리 안 파는 게 낫지.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제값 주고 팔자는 전략이 많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임대 아파트로 하자. 당장 수익이 나야 되니까. 네. 임대 아파트로 돌려서 그 분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로 돌리는 거죠. 회사가 임대를. 임대 사업자에서 임대를 돌려서 그래요? 어떤 전세금을 받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금난을 타개해 보자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좀 더 싸게 나오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비싸서 안 사는 사람보다 좀 가격을 낮춰주면 거기에 참가할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좀 노려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광명에 좀 자주 가는데 광명에 핫하잖아요. 네네. 길거리에 현수막이 있어요. 뭐라고요? 계약금 5%만 가지면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중도금이나 그 나중에 돈을 어쨌든 다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몫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 몫이고 계약금을 하고 근데 일단 지금은 들어갈 수 있다는 아니, 거. 계약금을 하고 네. 그 대출을 우리가 전 시간에 다룬 것처럼 신용공금 같은 데서 네. 대출을 사업자에서 충분히 받아서 그건 내 집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 집을 마련해서 이율이 문제긴 하지만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일단 어쨌든 그 추첨으로 당첨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광명의 위치는 좋은 데거든요. 아파트도 되게 좋아요. 저금리여야 그것도 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 정책이 어쨌든 지금 좀 고유이긴 하지만 여유 있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다 고민과 난관을 겪어야지 내 집이 되는 거지 그냥 편하게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런 미분양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여지가 있고 네. 지금 실제로 5%만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돌고 있는 데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광명 같은 지역은 정말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지역에 미분양이 났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부동산 PF의 잠복기가 2024년까지니까 요게 터지기 직전에 예를 들면 2024년 12월이 이전 예를 들면 10월 뭐 요쯤 되면 손절하는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 뭔가 임대 물량도 좀 나올 수 있겠다. 그거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7개월 동안 미분양이 났다는 이 지금 보도 하나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보는 거예요. 집 구매나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슬슬 미분양 단지를 좀 둘러볼 필요도 있겠네. 맞습니다. 우리 옛날 IMF나 그 금융위기 사태에 네네. 부동산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웠어요. 줍줍이라고. 주택을 주는. 왜냐면 네. 정말 망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손절매해서 아까 말씀하신 해외 것처럼 음식들이. 이걸 돈을 황금성을 환가를 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딱 보고 있다가 총동원해서 친척 자금 무당 총동원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넣은 물량이 충분히 넣을 수가 있죠. 네네. 그때 사는 게 네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자, 노려보시라. 그러니까 PF, 부동산 PF의 잠복기가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뭔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좀 더 봐놨다가 그때 집을 줍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